이상하게도 사람은 실수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보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웃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정약용은 말이 많은 사람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묘하게 관계의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보다 가볍게 대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는 그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진심이 다 꺼내 보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친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리를 재는 질문이 있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약점을 확인하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말을 많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가볍게 보게 만드는 말의 습관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만드는 대화의 기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약용의 지혜로 오늘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후회하는 말을 할까? 사람이 말을 과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예의 때문이고 상대 눈치 때문이며 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다. 분위기에 휩쓸려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말한다. 그 순간에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묘하게 관계의 공기가 달라져 있다. 어제까지 친밀했던 사람이 오늘은 조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본다. 어제 한 말들이 오늘은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 친해지고 싶어서 너무 솔직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정보를 많이 내놓는다. 어디 살고, 자식은 뭐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한다. 상대도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보가 약점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다. 질문을 받으면 다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다. 누군가 연금이 얼마 나오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식이 뭐 하냐고 물으면 말해야 할 것 같다.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냐고 물으면 숨기는 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더욱 그렇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예의 바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움받기 싫어서라고 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고 침묵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불편한 질문에도 웃으며 답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꺼낸다. 그 순간에는 관계를 지킨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다. 뭐든 대답하고, 뭐든 들어주고,
뭐든 공유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친절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계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사람들은 함부로 물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대한다. 착하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은 더 위험해진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그냥 활발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경박한 사람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자식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자랑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존중받지 못한다. 정약용은 말의 절제를 강조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보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으며 불편한 질문에는 부드럽게 경계를 긋는 것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껴서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는 답하면 손해인 질문이 존재한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제적 위치를 가늠하려는 질문들이다. 연봉이 얼마인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묻는 말들이 그것이다.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관계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김 여사는 동창 모임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자 정확한 금액을 말했다. 월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 그날 이후 모임의 분위기가 변했다. 어떤 사람은 김 여사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김 여사가 계산하려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김 여사가 돈이 많으니 당연히 더 내야 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숫자 하나를 말했을 뿐인데 그 숫자가 김 여사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만날 때마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으로 불렸고 모임 비용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 김 여사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솔직함이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반면 이 여사는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르게 답했다. 크게 부족하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생활하는 데는 괜찮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이 여사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았다. 모임에서 누군가 계산을 할 때도 이 여사는 자연스럽게 자기 몫을 냈고 아무도 더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숫자를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 여사는 비교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졌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는 순간 서열을 만든다고 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숫자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시기와 질투를 낳으며, 시기는 관계를 갈라놓는다. 돈에 대한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하다. 답하는 순간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다고 하면 시기의 대상이 되고, 적다고 하면 무시의 대상이 된다. 적당하다고 해도 상대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대답은 숫자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노후의 품격을 유지하는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하다. 숫자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연금 질문에는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고 말하면 된다. 이 말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인상을 준다. 노후 준비 질문에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했다고 답하면 된다. 이 한 문장은 더 이상의 캐묻기를 막으면서도 자존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집에 대한 질문도 조심해야 한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하면 그 답이 곧 신분의 표시가 된다. 지금 사는 곳이 편하다고만 답하면 된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더 묻지 않는다. 구체성 대신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건 값을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얼마 주고 샀냐는 질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면 그 물건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비싸면 과시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싸면 검소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원하는 평가가 아닐 수 있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다고 말하면 된다. 가격 대신 선택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가르친 노후의 지혜는 감동이 아니라 방어였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숫자를 말하지 않는 순간 비교에서 벗어난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여유가 생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에 존중받는 대답의 핵심은 구체적인 숫자 대신 안정감을 말하고 금액 대신 만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첫 번째 기술이다. 노후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질문은 자식에 관한 것이다. 자식이 뭐 하는지, 어디 다니는지, 결혼은 잘했는지 묻는 말들이 그것이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사회적 위치로 부모의 서열을 판단한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김 여사는 동창회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말했다.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이며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김 여사 앞에서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다. 김 여사의 자식들과 비교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는 김 여사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자식이 대기업에 다니니 자기 아들 좀 소개해달라는 시기였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다. 김 여사의 작은 아들이 이혼했다. 김 여사는 속상한 마음에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창회 전체로 퍼졌다. 예전에 김 여사가 자식 자랑을 많이 했던 터라 사람들은 김 여사의 불행을 더 크게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였고 어떤 이들은 김 여사를 피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자식 이야기를 했다가 이중으로 상처를 받았다. 자랑했을 때는 시기를 받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구경거리가 됐다. 반면 이 여사는 달랐다.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자식이 뭐 하냐는 질문에 각자 자기 길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은 잘했냐는 질문에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은 이 여사의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함부로 비교하지도 못했고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이 여사는 그저 자식 잘 둔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겼다. 이 여사의 큰딸도 실은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 여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나 누군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큰 파장은 없었다. 이 여사가 평소에 자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안 됐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다. 이 여사는 자식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다. 입을 지킴으로써 딸의 품격도 자신의 품격도 지켰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이 아니며 자식의 실패도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식의 직업과 지위로 부모를 평가한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며 부모는 다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노후에 존중받는 대답의 핵심은 간단하다. 구체적인 성취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건강과 평안을 말하는 것이다. 자식이 뭐 하냐는 질문에는 큰 탈 없이 잘 지낸다고 답하면 된다. 이 말은 자식의 직업이나 지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인상을 준다. 결혼은 잘했냐는 질문에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답하면 된다. 이 말은 결혼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준다. 정약용이 가르친 자식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며 부모는 다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자식의 실패가 곧 자신의 수치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식을 내세우지 않으면 자식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이다. 비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내 자식을 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 경계를 지키는 순간 진짜 여유가 생긴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의 품격을 높이는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선을 지키는 단정한 대답이다. 살다 보면 상대가 악의 없이 선을 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왜 아직 혼자 사냐? 자식들은 효도 잘하냐?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는 식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한 가지는 당황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고 자식들이 바쁘지만 나름 잘해준다고 변명한다. 힘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이 길어질수록 초라해 보인다.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기 시작한다. 변명처럼 들리는 말은 약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른 반응은 짧고 단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그건 제 삶의 한 부분이라 조용히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한다. 또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한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더 묻기 어려워진다. 무안하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경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평가받지도 않는다. 혹시 지금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변명하듯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공격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 말할지를 아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다. 핵심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짧고 단정하게 말하면 더 이상의 질문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랑 대신 여유를 보여주는 대답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과거 성취를 강조하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늘어놓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듣는 척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하기 시작한다.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자랑할수록 외로워지는 것이다. 반대로 여유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요즘 자식들 잘 되냐는 질문에 각자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한다. 이 대답에는 과장도 없고 비교도 없다. 대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여유 있는 태도로 존중을 얻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과거 성취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사람의 뇌는 자랑을 들으면 경쟁 모드로 전환된다. 하지만 여유로운 태도를 들으면 존중 모드로 바뀐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이미 충분하다는 표정을 가진 사람이 훨씬 크게 보이는 이유다. 자랑은 결국 부족함의 표현이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드러냄이다. 하지만 여유는 이미 충족된 상태를 보여준다. 더 증명할 것도 없고 더 비교할 것도 없다는 태도다. 나이 들어서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이미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품격 있어 보인다. 세 번째는 불편한 질문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대답이다. 세상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도 많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전 여사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냐는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런 건 묻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전 여사는 자신의 영역을 지켰지만 관계는 불편해졌다. 반면 오 여사는 같은 질문에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꿨다. 준비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 말하며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의 초점이 돈에서 삶의 태도로 이동했고 상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오 여사는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존중을 얻었다. 정약용은 이것을 지혜로운 어른의 대화법이라고 보았다.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은 간단하다.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관련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건강 이야기로, 성취 이야기가 나오면 만족 이야기로 전환한다.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우회다. 정면으로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집값을 묻는 질문에 얼마 주고 샀는지 말하지 않고 동네가 조용해서 좋다고 답한다. 연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숫자를 말하지 않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답한다. 자식 직업을 묻는 질문에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한다고 답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를 무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 네 번째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대답이다. 어떤 질문은 불편하지만 상대의 관심이 담겨 있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한 가지 반응은 방어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린다.
상대는 자신이 밀려났다고 느끼고 관계는 소원해진다. 다른 반응은 감사로 받아주는 것이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고 답한다. 대화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정리되고 상대는 더 묻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 혹시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방어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는 대화를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감사로 받으면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렵다. 감사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마무리다. 질문을 거절하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으면서 대화를 끝내는 방법이다. 상대는 자신의 관심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자신은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된다. 건강 걱정하는 질문에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경제 상황 묻는 질문에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답한다. 생활 묻는 질문에는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감사로 시작하면 어떤 질문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다. 5번째는 나를 낮추지 않는 담담한 대답이다. 많은 사람이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춘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별거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 겸손해 보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가볍게 보기 시작한다.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의견을 물어도 항상 제외된다. 반대로 담담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평범하게 살지만 제 삶에는 만족한다고 답한다. 이 한 문장은 자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단단한 자존감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무시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가?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을 실제보다 낮추는 것이다. 겸손은 품격을 높이지만 자기 비하는 품격을 낮춘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어렵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남들도 낮게 본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큰 성취가 없어도 괜찮다. 다만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태도가 품격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대화의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말했느냐에서 결정된다. 경계를 지키고 여유를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이 쌓여 사람을 조용하지만 빛나게 만든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 침묵도 선택이며 모호한 답도 전략이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대답하지 않는 순간부터 존중이 시작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을 말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의 특징을 보라. 즉답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최소로 공개한다. 감정 노출을 절제한다.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품격은 말의 양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나이 들수록 침묵은 강해지는 무기가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다. 어리석은 자는 말해야 해서 말하고 현명한 자는 필요할 때만 말한다고 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는 사람이 가장 오래 존중받는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정리되고 삶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가르친 노후의 지혜다. 감동이 아니라 방어다.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숫자를 말하지 말고 안정감을 말하라.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여유를 보여주라. 정면으로 거절하지 말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라. 방어하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하라. 자신을 낮추지 말고 담담하게 지켜라.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품격은 지켜진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늘 평안하고 지혜롭기를 항상 응원합니다.